항상 그 마음은 있는데 제가 요즘 회사에 일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 신약 과제들이 굉장히 활기를 찾고 있어서 뭐 하루 이틀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신의학 쪽은 거의 생각도 못하고 있고 주로 만드는 게 항암제라든지 그다음에 당뇨약 이런 쪽을 주로 하고 있고 정신의학 쪽은 굉장히 어려워요. 약 만들기가.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도 그렇게 크게 힘을 못 쓰고 있는데 부회장님께서 가끔 연락해 주시고 무슨 활동을 하시는지 또 회원분들께 궁금한 점도 많다고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질문들 이런 것들도 꽤 많다고 해서 그걸 다 모아주시고 그래서 제가 프린트해서 가져오긴 했는데 질문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현재 코로나 상태도 굉장히 진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게 가능할까 했는데 보시죠. 여기 계신 분들 얼굴을 보니까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게 이거인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질문들 위주로 하면서 제가 한 50분 정도 서머리를 겸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일들, 정형병 관련된 일들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 나중에 또 질의응답을 받고요. 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유튜브라든지 여러분들 하는 회원의 공간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제가 승인서도 썼습니다. 그 전에 강의에 앞서서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정신의학은 의학에서도 매우 개인의 의견 차이가 큰 분야입니다. 또 뇌과학은 가장 빠른 발전을 보여주고 있고 매일 엄청난 양의 새로운 정보가 공개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다른 전문가들과 당연히 다를 수 있고요. 오늘 드리는 말씀이 가까운 미래에 또 다른 바뀐 내용으로 바뀔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들은 내용이 정보가 항상 옳은 진리이고 다른 분들 의견은 무시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 옳지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공개된 문헌하고 제가 임상의사로서 환자를 직접 치료했던 경험의 바탕을 두고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항상 가족을 돌보시는 분들께서는 비판적인 태도를 잃지 마시고 지금 당장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둔 실행을 주저하신다면 그만큼 치료의 기회도 사라진다는 것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에 여러 가지 뇌에 관련된 질문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뇌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차피 이 뇌에 대한 이해가 깊을수록 조현병에 대한 이해도 깊어질 것이기 때문에 뇌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뇌의 그래픽으로 그린 거지만 이렇게 생겼어요. 실제로 사람의 뇌를 꺼내면 근데 실제로 이게 너무 깨끗하고요. 굉장히 두부처럼 생겨 있고 겉에 혈관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뇌의 제일 껍데기가 제일 중요한데 껍데기를 피질이라고 합니다. 피는 껍데기 피자예요. 한문으로. 그 피질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명함을 받으시면 명함 6장을 딱 겹쳐놓으면 그 두께만큼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층이 6개의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명함을 6장을 꺼내서 하나로 겹쳐놓으면 거기가 뇌의 껍데기를 이루고 있다. 거기에 모든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지각하고 이러는 모든 게 그 안에 다 담겨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께는 대략 2mm 정도 되고요. 6개의 층, 어디는 6개의 층이 아닌 데도 있지만 대략 6개의 이렇게 층으로 되어 있고요. 대략 1mm, 자로 보면 1mm 문구이 있잖아요. 그거의 평방 1mm 평방미터당 15만 개나 세포가 있어요. 신경세포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전체 면적은 쫙 펼쳐놓으면 뇌의 표면을 A4 한 4장 정도 됩니다. 원숭이는 한 1장 정도 되고 쥐는 한 우표 1장 이런 정도 됩니다. 고양이는 한 엽서 1장 정도 된다 그래요. 이 표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굉장히 정보를 처리하고 고도의 작업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뇌의 크기가 꼭 다 크다고 우등한 동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래 뇌는 사람 뇌보다 훨씬 크거든요. 왜냐하면 고래는 사이즈가 크잖아요. 뇌에는 표면적, 우리 피부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표면적이 넓을수록 뇌도 크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사람의 몸집이나 피부 면적에 비해서 뇌가 유난히 크다는 게 특징인 거죠. 다른 동물에 비해서. 대략 250개의 신경세포가 있다고 하고요. 신경세포 말고 신경세포를 지지해주는 여러 다른 세포들도 같이 있습니다. 신경세포 하나당 다른 신경세포 10,000개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뇌는 하나의 세포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뇌가 자랄 때, 우리 뇌가 엄마 뱃속에서 자랄 때 그냥 뇌가 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뇌가 만들어질 때는 이렇게 뇌 세포들이 하나씩 요 선을 타고 끝에까지 계속 움직여가지고 올라가면서 차곡차곡 쌓이면서 앞에 말한 6개의 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세포가 다시 분열해서 대략 요 위에 가면 한 100개 정도가 되거든요. 요 100개가 되는 요 하나하나 요 기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 저렇게 하나의 기둥이 아까 말한 요 하나하나의 기둥들입니다. 기둥이 이제 흥분을 하면 그 주변에 자기 흥분의 파동을 만들어요. 그러면 파동이 점점 저렇게 하면 만나는 데끼리 또 파동이 확장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전체 뇌 하나의 생각이 뇌 전체에 쭉 퍼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때 퍼질 때 뇌세포 하나는 다른 뇌세포하고 10,000개 정도 접촉을 이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접촉점을 시냅스라고 해요. 신경접합이라고 하죠. 그 접합에서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접합을 통해서 다음 세포로 연결이 신호가 가야 신경세포가 집단으로 흥분을 하게 되는데 그 집단으로 흥분하게 될 때는 저렇게 연적 부위에서 화학적인 물질들이 이렇게 나와서 다음 세포에 영향을 주고 그렇게 해서 그게 전체 세포들이 하나의 세포처럼 연결이 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실제로 그 모습을 보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저 위의 세포가 앞에 세포 그 다음 세포에다가 신호를 주고 싶으면 이런 점들이 다 칼슘입니다. 칼슘. 그럼 흥분을 하면 저 칼슘들이 저 흥분이 오늘 맞죠? 그럼 칼슘들이 이 전 세포의 저 구멍을 통해서 세포 안으로 싹 들어갑니다. 그러면 세포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저 둥둥 떠다니는 저 구 안에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이게 모여있던 게 쏟아져 나옵니다. 다음 이 공간으로. 그럼 쏟아져 나오면 다음 세포에 이렇게 수용체에 접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용체가 열리면서 다음 세포가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물질에 의해서 다음 세포가 또 흥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신질환에서 쓰이는 거의 모든 약은 앞에 보여드린 요 근처에서 작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물질을 빨리 내주게 합니다.
저 물질이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 물질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 세포에 작동을 못하게 하는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언저리에서 작동하는 게 우리 환자분들이 먹는 약들이에요. 조현병 약도 그렇고, 우울증 약도 그렇고, 불안할 때 먹는 약도 그렇고, 수면제도 그렇고, 여러분들 수면 내시경 하려고 맞는 프로포폴이나 무슨 여기 수면 내시경 할 때 맞는 약이 다 저기에서 작동을 합니다. 거의 다. 그래서 여기를 약간씩 변형을 시키면 우리한테 환각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정상 여기 앉아 계신 분들한테 환각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무서운 상황이 보이게 만들 수도 있고, 새로운 소리가 들리게 할 수도 있고, 당장 기절을 시킬 수도 있고, 아무것도 모르게 만들 수도 있고요. 잠을 자게 만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신호들이 뇌 안으로 들어가면 보는 건 일로 보죠. 맨 처음에 보는 신호는 이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듣는 신호는 이쪽으로, 여기로 가게 되어 있고요. 이런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는 것들이 다음 회로를 타고 다음에 가고 또 다음에 가고, 그러면 한대 정보들이 모이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모이는 자리에서 기억할 건 기억으로 넘기고, 아, 내가 얻은 이 정보가 옛날에 내 기억을 뒤져봤더니 아는 건가 모르는 건가 비교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얼굴을 봤어요. 제가 그 얼굴을 쭉 분석을 했더니 내 기억 속에 저장 장치에 있다. 그럼 내가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 아는 사람에 다시 이름이 붙어야죠. 아무개씨라는 또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데서 정보가 또 끌어와. 그래서 그게 다 합쳐져. 그래서 맨 앞에 여기서 뇌의 맨 앞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누구누구를 만났다. 그러니까 뇌는 계산하는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뇌는 아주 정교한 컴퓨터 같은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합해서 하나의 일관된 판단을 하게 만드는 그런 정보 장치다, 정보 처리 장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오늘 얘기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이 얘기인데, 그렇지만 알아두시면 굉장히 쓸모가 많습니다. 반역, 장업, 작업, 공간 이론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뇌는 잘 보니까 이 5개의 큰 영역들의 정보가 뇌 안으로 들어가더라. 첫 번째, 장기 기억 회로에서 오는 정보, 내가 기억해 놓은 것들. 두 번째, 각 지각 시스템, 눈이라든지 귀라든지 손이라든지 코라든지 혀라든지 이런 감각기관에서 오는 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 그 다음에 주의력을 집중하는 시스템. 그 다음에 운동을 하게 만드는 시스템. 그 다음에는 판단을 하는 시스템. 이 크게 보면 5개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5개의 시스템들이 한대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4개는 가운데로 모이죠. 이 모인 결정을 운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가운데 내가 4개의 시스템에서 온 정보를 통합해서 하나로 내가 내가 이거 알던 거야 라고 했을 때 우리 그걸 의식이라고 해요. 그걸 모르면 무의식이라고 해요. 자, 하나의 판단을 하려면 저런 시스템들이 총동원돼서 하나의 판단을 하게 만드는데, 간혹 무슨 이유로 다른 질병이나 이런 걸로 이 회로가 가다가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뇌졸중이 걸리면 혈관이 터져버려요. 그 혈관이 터져버린 근처에 신경들이 다 손상을 입어요. 그러면 그 자리가 어디냐에 따라서 만약에 여기 자리가 끊어졌어요. 그러면 판단을 아무리 해도 운동 쪽으로 신호를 보낼 수가 없잖아요. 혈류가 끊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손을 움직이고 싶어도 손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신호 전선이 다 끊어졌기 때문에. 반대로 여기 2번이
지각 시스템이거든요. 눈에서 저쪽으로 가는 그 신경 다발이 만약에 손상을 입었다고 쳐봐요. 눈이 아무리 있어도 보지 못한다. 앞으로. 뇌에서는 이런 연결 하나가 매우 중요해서 저게 끊어지면 가운데 모아져야 되는 판단을 하기 위한 정보가 한두 개씩 빠지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나를 판단을 해야 돼. 그 판단의 결과가 이상하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그 사람이 보기에는 빈약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한 거에 나는 정당한 판단을 했다고 보이지만 건강한 아무 문제가 없는 뇌를 가진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되게 이상한 판단을 하고 있다. 예를 하나 드릴게요. 카그라스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어요. 프랑스 의사예요. 저기 왼쪽에 있는 분이 카그라스라는 의사인데, 정신과 의사인데 1923년에 이 환자를 보고 너무너무 이상하다. 이런 병이 다 있냐? 라고 보고를 했어요. 이게 어떤 특징을 보이냐면 자기 아버지, 어머니 혹은 부인, 아들 이렇게 아주 친척 중에서도 가까운 가족이 얼굴은 똑같이 생겼지만 사기꾼 아니면 외계인 혹은 다른 이상한 사람으로 바꿔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먼 데 있는 사람들, 그냥 멀리 아는 사람들은 안 그렇게 생각해요. 꼭 가까운 데 있는 사람만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주변에서 그렇지 않아. 너 이 사람 진짜 네 아버지야, 네 엄마야 라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들어. 근데 얼굴을 알아보는 거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딱 얼굴 보면 얼굴은 진짜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이 생겼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아니야. 이렇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죽이려고 그래요. 나를 해치려고 우리 집에 잠입을 해서 온 사람이라 내가 이 사람을 인정 못하겠다. 내가 이러다가 내가 더 공격을 당하겠다 싶어서 공격을 해서 죽이려고 시도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화를 하면 목소리는 또 잘 알아들어요. 우리 아버지네. 이렇게 하고. 그런데 우리 정상적인 사람은요, 가족을 만나면 약간 흥분을 하게 돼요. 우리도 모르게. 그래서 땀이 살짝 나요. 피부에.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를 이 사람이 봤나 안 봤나 할 때는 피부에다가 전극을 2개 붙여놓고 땀이 나면 전기가 잘 흐르거든요. 전기가 잘 흐르면 이 사람이 아는 사람을 만나서 굉장히 조금 흥분되어 있구나 하는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이 환자들에게 그 전극을 붙여놓고 자기가 이거 바뀐 도적이다 아니면 사기꾼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얼굴을 보여주면 땀이 안 나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심정적으로도 이 사람을 내 가족이라고 생각 안 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되게 희한하잖아요. 뇌에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는 2가지 회로가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 여기 눈이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이 앞이에요. 여기 눈이 있어요. 눈이 우리가 보면 이쪽으로 가요. 제일 먼저 눈에서 가는 정보가 제일 가는데 뒤통수예요. 뒤통수에서 이게 누구냐라고 하는 트랙이 두 갈래길이 있다. 한 갈래길은 이 밑으로 가는 거예요. 한 갈래길은 위로 가는 거예요. 밑으로 가는 길은 이 사람이 누구냐를 맞추는 길이에요. 이 사람은 아버지다, 이 사람은 어머니다, 이 사람은 내 친구다, 이 사람은 내 동료다, 선생이다, 모르는 사람이다. 위쪽으로 가는 길은 감정을 운반하는 회로예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 옛날에 했던 추억이라든지 감각, 감정, 뭉클한 거, 분노 이런 것들이 가는 트랙. 그런데 이 트랙이 무슨 일로 인해서 끊어지면 감정 회로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 트랙은 살아있어요.
아버지야. 진짜 얼굴 봐도 아버지고 목소리를 들어도 아버지인데 내 몸에선 전혀 감정이 생기질 않아. 이 얼굴을 봤는데도. 이러면 뇌는 이 두 가지. 얼굴은 똑같은데 나는 감정이 움직이질 않아. 그러면 이 앞에서 판단을 해야 돼. 이 현상을 나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아, 이 사람은 아버지 모습을 한 사기꾼이야. 이렇게 돼. 가능하단 말이에요. 뇌는 항상 모순을 참을 수가 없어요. 두 개의 정보가 다르면 하나로 어떻게든지 설명을 해야 돼요. 우리 가족들이 조현병 환자들이 보이는 현상도 거의 다 이런 현상이에요. 어디가 망가졌는지는 다 사람마다 틀려요. 뇌의 회로가 어디가 손상을 입었는지는 다 틀리고 언제 손상을 입었는지도 다 틀려요. 유전에 의해서 있을 수도 있고 태어날 때 손상을 입어서 있을 수도 있고 어떤 화학 물질에 의해서 있을 수도 있고 뇌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수없이 많은 다른 자리에 손상을 입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 나한테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내가 통합해서 하나의 판단을 할 때 그 손상된 신호 때문에 그 정보가 제대로 이 앞에 판단할 때 쓰이지 못하게 돼서 황당한, 우리가 보기에는 황당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저 가운데 십자를 지금 의심하게 한번 보세요. 딴 데 집중하지 마시고 십자 모양만 뚫어지라고 한번 보세요. 한 1분만. 계속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눈동자로 움직이지 않고 십자만 딱 보잖아요. 한참 지나면, 한 1분쯤 지나면 여기 색깔이 있었는데 색깔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냥 하얗게 보여요. 뇌는요, 한 자리만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 맨날 눈에 있는 게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계속 있으면 그걸 다 빼버려요. 아, 이거는 없는 거다라고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뇌는 틀림없이 보는데 이게 없으면 안 보인다라고 그냥 빼버려요. 우리 같은 뇌도 그런 일을 한다고요. 자, 어떤 색깔이 더 짙어요? 아무리 봐도 위가 더 진하죠. 아무리 봐도 그래요. 두 개를 제가 조금 더 도와주기 위해서 위와 여기의 색깔 차이가 진짜 나는지를 하기 위해서 제가 다른 자극을 다 뺐는데도 그래도 위가 진한 것 같아요. 더 빼보면요 똑같으니까요. 두 개. 그러니까 우리 눈은요 틀림없이 저도 항상 봐도 위가 더 진한 것 같은데 주변의 색깔의 영향을 받아서 더 진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그래요. 이 우리 뇌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게 100% 정확하고 수호의 의심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 다 거짓말. 우리 뇌는요 항상 자기 멋대로 판단하려고 하고 주변의 영향을 받고 그러게 말해요. 우리도 거기에 조금씩 손상이 가해지면 그런 현상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현병으로 넘어가면요. 자, 조현병, 정신병, 만호해병, 신경병, 수없이 많은 얘기를 하게 만들고 이것 때문에 가족들이 상처도 받고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조현병은 이래요. 신경계, 뇌죠. 뇌의 이상으로 인해서 뇌의 통합 능력의 변화가 발생했고 그것 때문에 개인의 사회 기능이 장애를 일으킨 상태를 저는 혼자 정의를 내요. 아무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지만 제가 조현병이라는 병을 보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뇌졸중 부는 그 망가진 그 혈관이 망친 뇌 부위가 운동을 일으키는 부위가 손상을 입어서 운동을 못한 그런 병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조현병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어딘가에, 그것도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에 손상을 입어서 그 손상 때문에 정보를 다 하나로 통합해서 하나의 일관된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능력에 뭔가 손상이 온 것 때문에 이 사회하고 사람들하고 여러 관계를 해야 되는데 무인도에서 맨날 먹을 거 배로다 갖다 주고 혼자 잘 사신다. 이 사회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회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을 안 하는데 이 친구의 이 상태에서는 안 보이는 것도 보이고 안 들리는 것도 들리고 이 상황을 이상하게 생각하게도 만들고, 근데 그게 다 이 뇌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그 문제가 혼자 있으면 사실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꼭 누군가하고 같이 살아야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문제의 뿌리에는 조현병은 도파민과 꽤 관련이 깊더라는 거예요. 도파민이라는 물질과 뇌는 앞에 시냅스 얘기를 하면서 앞에 신경이 막 흥분을 하면 물질이 막 쏟아져 나온다 그랬죠. 그 쏟아져 나오는 물질이 한 200종류가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도파민. 도파민이란 물질은 여기서 만들어요. 여기가 뇌라면 여기서 만들어요. 여기가 어디냐 하면 이 눈의 미간을 계속 파고 들어가면 뇌의 끝에 목 언저리에 있는 부위예요. 거기에서만 거의 도파민을 만들어요. 그리고 뇌 전체에 공급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문제가 생기면 큰일이 나죠. 도파민이 안 나오니까. 왜냐하면 도파민은 없으면 큰일이 나는 물질이거든요. 뇌에서는 하나라도 없으면 큰일이 나요. 도파민만 큰일 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도파민이 뇌에 공급을 할 때는 4가지 경로를 타고 뇌에다가 공급을 해요. 도파민. 첫 번째는 맨 위에 요 빨간 데서 저기서 도파민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손을 흔들 수가 있어요. 걸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저기서 도파민이 안 나오는 건 어떻게 돼요? 걷지도 못하죠. 손도 제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런 병을 파킨슨 병이라고 해요. 조회로, 빨간 회로가 망가져서 혹은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상실해서 내가 움직이지 못한 상태, 그건 파킨슨 병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녹색. 녹색 회로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판단을 한다 그랬잖아요. 판단을 하게 해주는 회로. 저 회로가 망가지면 우리 판단을 못해요. 멍하게. 조현병 환자는 저 회로가 굉장히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인지기능이 장애가 온다고 하는 게 저 녹색 회로가 약해져 있어서. 반대로 조현병 환자는 이 청색 회로가 엄청나게 항진돼 있어요. 엄청나게 올라가 있어요. 도파민의 저 청색 회로가 올라가요. 저 청색 회로가 올라가면 저 청색 회로는 감정 이런 쪽을 지배하는 회로거든요. 지각 이런 것도 하고. 그러니까 저게 올라가면 이상하게 안 보이는 게 막 보이고, 남들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막 보인다 그러고, 뭐가 없는데도 소리가 들린다 그러고, 이런 일을 하게 하는 게 저 청색 회로. 그러니까 질문 중에 이런 거가 있어요. 도파민이 올라가면 조현병이라는데, 그거를 올리는데 운동해도 올라가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물질이 올라가냐 내려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 개 중에 어디에 도파민이 올라가고 내려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빨간 게 너무 올라가면 운동이 과해지고, 너무 내려가면 아까 얘기한 파킨슨병이라는 게 생기고, 녹색이 너무 떨어지면 인지기능, 생각하는 거, 음성 증상 이런 게 생기고요. 요게 청색이 너무 올라가면 조현병이 생긴다.
대략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거보다 더 복잡한 얘기지만, 근데 왜 조현병 환자는 여기는 올라가고 여기 떨어지느냐? 여기가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청색이 시작에. 청색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너무 올라가서 도파민이 좀 줄여 하느라고 여기 여러 군데서 여기를 억제시키려고요. 억제시키다 보면 이 녹색이 억제가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녹색이 억제가 되니까 이 앞에가 억제가 되는 거예요. 억제가 되면 음성 증상이 생기는 거죠. 어떤 사람은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가 먼저다. 녹색이 억제되는 게 먼저다. 뭐가 먼저가 됐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녹색은 떨어져 있는 상태, 청색은 약간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 이거는 여자분들이 애를 가지면 애한테 젖을 먹여야 되는데 젖을 먹이려면 젖을 만들게 하는 호르몬이 나와야 돼요. 그걸 프롤락틴이라고 하는데 지금 도파민이 나오고 있으면 얘가 그 호르몬이 나오지 않도록 꽉 막고 있어요. 보통 우리 평상시에는 도파민이 잘 작동을 하니까 프롤락틴이 잘 안 나온다고. 근데 애를 낳으면 그 회로가 열려버려요. 도파민이 떨어지면서. 그러면 프롤락틴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제 젖도 커지고 이제 모유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신병 약은 요 회로가 너무 올라가 있으니까 요거를 억제시키려고 약을 막 쓰잖아요. 그러다 보면 얘도 동달아 억제가 된다. 얘가 억제가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고민이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프롤락틴이 막 나오죠.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약을 먹으면 가슴이 커지고 누줍이 나오는 이유가 그 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 약이 여기에는 작용을 안 하게 만들기만 하면 유주 분비가 없어요. 근데 어떤 약은 그런 게 세고 어떤 약은 그런 게 약하고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약은 그런 부작용이 생기고 어떤 약은 부작용이 안 생기고 그러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한 가지 도파민이 한 가지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도파민이 올라가는 게 나쁜 거냐 내려가는 게 나쁜 거냐가 아니라 어딘가는 올라가야 되고 어딘가는 내려가 있어야 돼요. 또 하나 조현병 환자의 특징은 자기 몸을 간지럼을 태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남이 나를 간지럼 태우는 거 쉬운데 자기가 자기 몸 간지럼 태우기 무지무지 어려워요. 한번 해보세요. 아무리 이렇게 간지럼 잘 타는 데를 자기가 만지고 해도 간지럼을 안 타. 왜 안 타냐 하면 간지럼을 내가 내 몸에 태우겠다고 하는 순간 그 신호가 카피가 하나 만들어져서 저 위 트랙을 타고 내가 지금 너 간지럼 태우려고 해 라는 회로가 카피가 하나 만들어져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두 개 신호가 여기서 만나요. 그래서 상쇄가 돼. 그래서 간지럼 태울 때에 내가 간지럼을 타는 그 감각을 억제시켜요. 그게 자동으로 일어나요. 근데 남이 태울 때는 이 사람이 어디를 태울지를 모르니까 그 사람 아니잖아요. 내가 그걸 그 사람을 어떻게 알겠어요. 어디를 태울지 모르니까 저 위에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신호가 딱 일치가 안 해서 막 그 자극이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조현병 환자는 이 두 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몸을 태우는데도 그 신호를 카피를 보내서 억제하고 이런 기능이 약해져 있어요. 그 말은 어딘가 뇌에 여러 가지 회로에 지금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집에서 그냥 텔레비 보는 게 아니라 집에서 잠자기 전에 누워있는 그걸 기본 모드라고 해요. 뇌에. 기본 모드 뇌의 활동이 조현병 환자와 정상인이 다르다는 거예요. 기본 모드에 있을 때는 우리 그냥 뇌가 편해지고 뇌파도 이렇게 느려지면서 그냥 뇌가 휴식 상태에 들어가는데 조현병 환자의 휴식 상태의 뇌는 그렇게 휴식 상태가 아니에요. 좀 달라요.
자, 종합을 하면 조현병 환자는 여러 가지로 다르다. 뇌가. 그런 것 때문에 신호 혹은 정보를 통합해서 판단을 하는 데에 우리가 하는 판단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 그 판단이 혼자 있으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하고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 판단을 100명 중에 99명이 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제가 혼자 저렇게 판단을 하니까 그 판단을 사회가 혹은 친구가 가족이 알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차라리 운동 문제라면 거기가 망가졌으니까 이 손을 쓰지를 못하지 뭐 할 수 없이 그러니까 제가 가족이 그 뇌졸중 걸린 부모님들 음식도 떠먹여 줘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가지고 뭐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따지고 보면 이상한 거. 왜 움직이지 못하냐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거나 조현병 환자가 그렇게 판단하는 거나 하여튼 내용으로는 비슷한 거예요. 어디에 문제가 생겼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 치료로 넘어가면요. 이게 지금 제가 정신건강센터에 있을 때 우리 환자분들을 한번 매핑을 해본 거예요. 이 표에다가. 이쪽은 몇 번 입원했느냐, 이 환자. 저쪽은 퇴원을 했어. 잘 좋아졌어. 근데 며칠 만에 다시 입원했느냐를 가지고 별을 찍어본 겁니다. 이 별 하나하나는 환자 한 명이에요. 다른 환자들. 자, 저기 위에 녹색 환자는 지금 첫 번째 입원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발병한 지 3개월도 안 돼. 그렇죠? 녹색. 그 옆에 빨간색은 이 사람들이 두 번째 입원을 했어. 그랬는데 앞에서 입원하고 3개월도 안 돼서 또 입원을 한 거예요. 퇴원을 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입원을 한 거죠. 그런데 이 환자는 두 번째 입원을 하긴 했지만 두 번째 입원할 때는 퇴원한 지 6개월이 넘어가서 다시 재발을 한 거예요. 이분은 4번을 입원했어요. 평균 이 사람은 대략 1년도 안 된 1년 정도 주기로 계속 입원을 해요. 이런 거죠. 자, 여러분들은 어떤 자기 가족의 어떤 상태이기를 원하겠어요? 어떤 상태? 어차피 이 병을 막을 수 없다면 여기가 제일 좋고요. 입원 딱 한 번만 하고 더 이상 입원 안 하고 재발도 안 하고 계속 사회에서 잘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려면 저렇게 마음을 쳐야 돼요. 다시 입원하지 않도록 애를 쓰셔야 돼요. 그러면 저렇게 마음을 쳐놓고 입원을 막으면 막을수록 화살표가 점점 밑으로 가겠죠. 세월이 흐를수록. 만약에 마음을 저 첫 번째에서 칠 수 있으면 최고예요. 저렇게만 할 수 있습니다. 조현병은 이렇게 경과를 겪는다 그래요. 양성 증상. 우리 양성 증상이라는 건 환각, 망상 이런 거죠. 15살에서 한 20살, 남자들은 한 18살, 여자분들은 한 22살 양성 증상이 딱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사회 적응을 못하죠. 잘 적응했던 친구들도 확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몇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재발을 하고 입원을 했다가 또 퇴원을 하고. 근데 치료는 여기서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가족들이 인정을 하려고 하질 않아요. 우리 애는 문제가 없어. 왜 병원을 가야 돼? 주변에서도 병원 가면 사람 망친다더라. 이런 얘기 때문에 평균 우리나라가 문제가 생기고 첫 번째 치료를 받을 때까지 평균 17개월이거든요. 저 기간이 길면 길수록 잘 안 나요. 저 기간.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하겠더라고요. 저 기간. 모든 선진국들은 저 기간을 줄이려고 엄청 애를 씁니다. 우리나라는 조사한 게 대학병원에서 17개월이지
전체 전국을 아마 하면 2년도 넘을 거야. 심지어는 선진국들은요, 저걸 12주 안에 치료하는 운동을 벌여요. 12주면 3개월 안에. 온갖 증상이 시작한 지 3개월 안에 치료를 해서. 그러면 그럴수록 치료 효과가 좋다. 이렇게 갈 트랙이 이렇게 가요. 이렇게 기능이 갈 때 더 기능이 좋게 간다는 거예요. 빨리 치료가 수. 심지어는요, 지금 호주는 어디까지 갔냐면, 자, 여기서도 조금 문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사회적인 것도 보이고. 아예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것 이전에 치료를 하자는 운동까지 하니까 1년 전부터 치료를 해보자. 그러면 이 앞에 경과를 막을 수 있느냐? 그럼 심지어 그런 일까지 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저희가 장벽을 세울 수 있느냐? 2개의 장벽. 하나의 장벽은 약물이고요. 2번째 장벽은 정신사회적인 중재. 하나는 약물이고 하나는 정신사회적인 중재. 이 2개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약물인데 많은 약물들이 나와 있죠.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뾰족하지가 않죠. 이 하나로 그냥 다 치료할 수가 있으면 너무 좋은데 그런 약은 아직까지도 없어요. 앞으로도 가까운 미래에 지금 딱 하나가 지금 등장을 했어요. 조만간 그게 승인을 받을 것 같은데 그 약에 대해서 기대가 매우 큽니다. 근데 진짜 그게 기대만큼 보여줄지 이건 미지수입니다. 위에는 먹는 약이고 아래는 주사제, 장기 주사제. 지금 장기 주사제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장기 주사제 쓰면 먹을 필요가 없으니까 약을. 그리고 기억할 필요가 없으니까 주사 한 번 맞으면 다 좋으니까 지금 3개월짜리까지 나왔죠. 지금 조금 있으면 6개월짜리 곧 나올 예정이고요. 이게 지금 개발 중인 조현병의 약들이에요. 지금 CIAS 녹색으로 써 있는 거는 인지 기능만을 타겟으로 하는 약들입니다. 그러니까 인지 기능을 높여주려는 약들도 몇 가지가 막 개발 중에 있죠. 그 다음에 가장 희망적인 약은 이 밑에서 3번째. 지금 페이스 3라는 건 지금 임상 시험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 브레이크스루라는 건 미국의 FDA에서 혁신적인 약으로 지정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내내 이 결과가 딱 나오자마자 빨리 승인을 해줄게 이런 뜻이에요. 지금 결과도 매우 좋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희망적인 약이 이 약이고요. SEP 이름도 어려워. 363856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 회사가 만드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약들이 지금도 막 개발 중에 있고 그렇긴 하지만 요 약하고 한두 개, 그리고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 거는 내내 빨리 우리가 해줄게. 결과 너무 좋다. 이런 약들이에요. 저 빨갛게 한 개. 이런 약들이 조금 희망적인 약들이고요. 그렇긴 하지만 하나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약은 아직은 없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뇌 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뇌가 엄청나게 복잡하고 조현병의 어디 한 문제가 딱 여기가 문제다라는 병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틀려. 뇌의 위치가 다 틀려요. 그 손상된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약 하나로 그걸 다 해줄 수가 없잖아요. 정기경련요법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었어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건 없고, 제 선배고 교수시지만 이런 좋은 책을 쓰셨어요. 동국대에서 많이 정기경련요법 해서 많은 좋은 효과를 봤다고 들었습니다. 보통은 자살을 자주 시도하는 우울증 환자에서는 효과가 매우 좋은 걸로 되어 있는데, 조현병에서도 이제 정기경련요법의 기법이 발전을 하면서 안전하면서 효과가 좋다 그래요.
그래서 뭐 효과가 좋은데 지금 문제가 지금 방법이 없는데 그렇다고 영화 하나 때문에 이런 거 안 하겠다라고 할 수는 저는 그런 거는 저는 어부성설이라고.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그렇게 치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안전하게 마취를 시켜서 하고 그 병변요법 후에 다 기억을 상실하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치료를 받았는지 남질 않거든요, 기억이.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반려동물 어떠냐?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입니다. 반려동물 키우는 거 만약에 집안이 그럴 수 있는 시설이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환자분들께 반려동물 치료 적극적으로 치료까지는 아니더라도 반려동물 키우는 거 권장을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제가 정신건강 센터에 있을 때 알코올 클리닉이 있었어요. 알코올 중독자들 치료하는. 근데 2주 입원시키는 코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개하고 노는 거야. 알코올 환자들이 개하고. 이분들이 사회에서 계속 동떨어져서 있어서 남하고 이게 잘 안 돼요, 이때가.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특별하게 훈련시킨 개들하고 놀면서 하루 종일 뛰어놀고 그러면 굉장히 이게 좋은 치료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환자분들도 꽤 효과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식 건강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있었어요. 저는 추천을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정제 탄수화물은 가능하면 피해야 된다. 정제 탄수화물은 뭐냐면 순수하게 탄수화물로만 되어 있는 식품들이에요. 실제로 설탕이라든지 물엿, 그다음에 뭐 커피에 아이스 커피 마실 때 그 하는 시럽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올리고당 이런 거를 피해야 됩니다. 이거를 먹자마자 몸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요. 그 인슐린이 상승을 하면 저렇게 올라간 탄수화물들을 다 세포 안으로 집어넣어서 다 지방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살을 찌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저렇게 인류가 이 지구상에 살았던 어떤 동물도 저런 탄수화물을 먹은 적이 없어요. 사람만 지금 먹고 있는 중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콜라 하나, 우리 환자들 콜라 엄청 좋아하거든요. 콜라 하나에 각설탕이 한 27개쯤 들어있어요. 그걸 그냥 한 번에 딱 들이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몸 안에서 전쟁이 납니다. 그것 때문에 설탕물을 억지는 다음에 한번 만져보세요. 얼마나 끈적끈적해요. 그게 피 속에서도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피 혈관이 다 끈적끈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딘가에 자꾸 혈관을 막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가뜩이나 투약한 뇌가 설탕을 이 혈액을 많이 필요로 하는 뇌가 자꾸 막힌다고 어딘가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뇌졸중처럼 막히진 않지만 다른 혈관들이 다 끊어지고 막히고 그럴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여기 피하라고 되어 있지만 먹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스팸이라든지 소세지, 패스트푸드, 이렇게 뭐 햄버거 안에 들어가 있는 패드, 집에서 차라리 만드시는 게 훨씬 낫다고 해요. 고기 갈아서 직접 자기가. 근데 저 안에 어마어마한 양의 첨가물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다 열고도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먹지 말아요. 유산균은 엄청나게 많이 드셔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해요. 최근 들어서 나오는 많은 얘기가 장내 균이 뇌와 엄청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뇌에서 필요한 아까 얘기한 세로토닌, 도파민 이런 것들이 장내에 있는 세균들이 만들어져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세균의 구성이 독성만 내는 세균으로 점점 바뀌어요. 우리 몸이 맨 위에 저런 걸 먹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장 속에 별로 유익한 균은 남아있지 않고 해로운 균만 남아있어서 우리 필요한 물질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유산균은 하여튼 많이 먹을수록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고기, 단백질 아주 좋은 음식이고요. 많이 섭취를 해야 되고요. 과일을 저는 먹지 말라고 그럽니다. 과일 안 좋아해요. 과일이 과당 앞에 있는 물엿 같은 거거든요. 과일은 몸속에 들어가면 잘 디텍트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가 설탕이 들어왔구나 해야 되는데 과당은 들어오면 설탕이 들어왔다고 이 센서가 없어요. 우리 몸에. 그래서 다 그게 지방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과일을 먹으려면 지금 그런 색깔 있는 과일, 블루베리나 뭐 베리류, 딸기 이런 거, 그다음에 가지, 야채지만 피망 이런 거 볶아서 먹는 게 훨씬 낫고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이제 유튜브를 제가 될지 모르지만 포도 먹지 말라고 합니다. 포도는 그게 전체가 절반이 포도당이에요. 위에 같은 정제 탄수화물처럼 작용을 해서 포도는 먹자마자 혈중에 당분이 엄청나게 빨리 급격하게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 엄청난 부담이 되고요. 그걸 낮추느라고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같은 색깔이 있는 과일이라고 하더라도 포도보다는 이런 껍데기까지 다 먹을 수 있는, 포도는 껍데기 잘 안 먹잖아요. 알맹이만 썩 먹고 껍데기 다 버리지. 그 다음에 케톤식이 요즘 유행하죠. 케톤식이가 뭐냐면 케톤으로 이루어진 식품을 먹는 거예요. 주로 어디에서 시작했냐면 이 뇌전증 아이들, 어떤 약을 써도 안 듣는 애들 케톤식을 먹였더니 이 발작이 멈추는 걸 보고 그냥 이 뭔가 있다라고 해서 했던 건데, 케톤식이 뭐냐면 탄수화물 하나도 안 먹고 밥 하나도 안 먹고 야채도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기름만 먹는 거예요. 이렇게 기름 여기 있는 올리브, 코코넛, 아보카도 이런 기름만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달 하면은 그 간질 발작이 멈춰요. 희한하게. 근데 왜 그러나 이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어쨌든 사람을 죽이지는 않는다는 거 최소한. 두 번째, 이롭다는 거예요. 약도 안 되는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그래서 요즘은 치매 시작했어요. 치매. 파킨슨에도 시작했고. 완전히 효과가 좋아요. 달리 얘기하면 저런 케톤 시기를 하면 뇌의 에너지 대사의 효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뇌에서 부산물, 저런 에너지를 만들고 쓰고 남은 부산물, 이걸 활성산소라고 그러는데 이런 게 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케톤 시기가 저는 조현병에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힘들죠. 저거만 보고 어떻게 살아요? 불가능합니다. 간헐단식 아주 좋습니다. 저는 16대 8 혹은 18대 2 하는데 이게 뭐냐면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그러면 16시간 혹은 18시간은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물하고 커피 이런 거 많이 먹는.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을 먹으면 다음날 점심까지는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먹기 시작해요. 점심 먹고 3시에도 먹고 6시에도 먹고 8시에도 먹고 대신 8시 되면 또 다시 안 먹고 이렇게. 동물에서 이런 식으로 단식을 시키면 한 50% 수명이 늘어나요. 그래서 우리 몸의 세포들이 완전히 쫄쫄 굶기면 야 큰일 났다. 이거 우리 생존 모드로 들어가자. 그리고 얘들이 엄청나게 활기를 되찾습니다.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간헐단식은 하루를 굶으라는 것도 아니고 한 16시간 굶는 거는 전혀 고통도 없고 되게 쉽습니다. 저도 해보는데 효과가 아주 좋아요. 어떤 분들은 심지어 이거 하다가 내 챙기면 그냥 한 3일쯤 굶어버리지 이런 식으로 해요. 한 3일쯤 굶잖아요. 그럼 정신이 엄청나게 들어뜨져요. 저 한 3일쯤 해봤어요. 하다가 이제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한 3일쯤 하니까 전혀 배도 안 고프고 좋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요가 하시는 분들은요, 한 일주일씩도 하잖아요. 한 5일 단식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러세요.
그리고 이제 차츰 이제 미음부터 먹기 시작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그래서 심지어는 뭐 3달에 한 번 이렇게 간격으로 일주일씩 단식하시는 그런 연습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일주일에 2번 운동 아주 좋고요. 비타민 C와 D, 코엔자임, Q10, 오메가3 이런 거가 정말 필요하고요. 커피가 어떠냐? 저는 마셔도 좋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커피가 잠을 자는데 문제가 있다면 안 좋지만 만약에 오전에 먹으면 괜찮다 그러면 5잔이라도 좋다고 생각해요. 커피 안에 들어가 있는 카페인이 굉장히 몸에 이로워요. 그리고 암이라든지 간염 이런 거를 막아주고요. 그 다음에 뇌의 건강에도 되게 이롭습니다. 그래서 파킨슨 병의 요즘 치료제 하나가 카페인 성분이 작년에 승인을 받았어요. 파킨슨 치료제로. 그래서 커피를 괜찮다고 생각하고 물 많이 먹어야 되고요. 한 2리터씩 먹어야 돼요. 사회적인 편견 질문도 있었습니다. 제가 정신건강센터에 있을 때 정리를 했었던 건데 정부의 정신건강 문제를 바꿔야 된다. 왜? 지금 이런 앞에 있는 정신건강 문제 때문에 국가의 미래 혹은 안전망, 사회, 그 다음에 비용 증가, 사람의 삶은 불행해지니까 이런 문제들을 저런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싼 가격으로 해결을 해줘야 이때 가서 엄청난 비용을 들이고 문제가 생긴 다음에 막을 수 없는 것들을 미리 막을 수 있다, 예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정신건강센터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정부에 건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사람들이 잘 그렇지 않죠. 일이 터져야 일을 막 부산스럽게 하지 미리미리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자기 눈앞에 주어진 이런 이득은 빨리빨리 생기고 찾거나 피하거나 하지만 너 한 1년 후에 네 앞에 위험이 닥칠 거야. 너 그렇게 먹어서 살이 쪄서 하면 10년 후에 당뇨가 올 거야. 그렇다고 오늘 내가 식이 조절을 하는 그런 사람 많지 않잖아요. 틀림없이 올 건데 그런 거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당면한 문제고 가족들의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연대를 하셔야 되고 또 국회에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 의원들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이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런 분들의 힘을 모으고 입법 활동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을 하셔야 되고요. 남이라고 아시죠? 미국의 남이라는 게 정신질환자를 앓는 환자와 가족들의 모임인데 거기는 매일 일부 조를 짜서 국회에서 진을 치고 국회의원마다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했나 안 했나 이런 걸 다 해서 1년에 지나면 책을 한 것이네요. 그러니까 거기에 한마디 하려고 의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그런 식으로 이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실제 닥친 그 고통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먼저 나서 주시고 그래야 진정성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하면 이제 뭔가 사익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미래는 어떨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죠. 언제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자, 이분은 12년 전에 뇌가 완전히 셧다운돼서 말도 못하고 손도 이렇게 된 상태로 아무것도 못해요. 이분께 무슨 장치를 했냐면 뇌 수술을 해서 저기 위에 저 까만 거 있잖아요. 위에 전극을 꽂았어. 그리고 저기 위에 여기다가 신호를 우리 휴대전화 발신처럼 신호를 이렇게 전파할 수 있는 장치를 달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만으로 물체를 움직일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지금 자기 머릿속의 생각만으로 저 이 팔을 움직이는 중이에요.
움직인 거예요. 어떤 밑에 빠르다게 세 번째 거를 들어라 이러는 것까지도 내가 명령을 하면 이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 기계파를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12년 만에 처음으로 이분이 처음으로 이 커피를 이제 마시는 거죠. 이게 6년 전이에요, 벌써. 그래서 지금 뭐 자기 혼자 머릿속으로 집중해서 이 기계파를 움직여서 자기 입에다가 빨대를 꽂아서 마시는. 자, 조현병이 이것보다 더 심각한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분은 아무것도 못해. 그냥 거의 생명만 유지된 채 하는 거지 전적으로 모든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분이거든요. 만약에 이런 장치가 이제 이 단계를 넘어가면 여기 장치를 다 팔을 이런 장치로 다 바꿀 수도 있잖아요. 내가 생각만으로 팔을 움직일 수가 있다고 이제. 뇌만 살아있기 때문에 뇌는. 단지 이 뇌가 전신을 움직이는 그 다발이 다 끊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지만 뇌의 생각하는 기능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하는 기능을 살려서 다른 회로를 다시 만들어서 이 판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언제 올 거냐? 사람의 한 번 기술은 한 번 이렇게 단계를 넘기가 어렵지 한 번 넘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이 휴대전화 지금 이거 없으면 여러분들 하루도 못 살지만 이거 세상에 나온 지 기껏해 한 15년 정도밖에 안 돼요. 애플이 나온 지가. 근데도 지금 마치 이게 내 태어날 때부터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 바뀔지, 어떤 식으로 바뀔 것 같냐면 이게 내셔널 지오그래픽 마크잖아요. 이 다큐멘터리 끝에 뭐가 있냐면 건강한 사람의 뇌를 열고 거기다 전극을 꽂고 여기에다가 휴대전화를 집어넣는 거예요. 뇌 속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를 안 해. 내가 생각문을 보내는 거예요. 그냥. 우리 문자를 안 치고 내 문자를 생각해서 딱 보내면 저 사람이 딱 받아서 문자가 머릿속에서 읽히는 거예요. 그게 언제 가능하냐? 20년 안에 가능하냐? 20년 안에.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문제도 조현병 문제도 그때 가면 어떻게 보면 쉽게 풀 것 같기도 해요. 그 전에 그렇다고 넉넉히 있을 수 없어서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아까 약물 얘기는 했지만 정신사회 문제라는 건 뭐냐면 우리 환자분과 부모분들이 정확한 지식을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고 미래는 어떻게 갈 거고 어떤 약이 개발되고 있고 뇌에 이런 과학이 어디까지 발전해 있고 또 이런 약물 말고 저런 인지행동 치료라든지 수용 전염 치료라든지 새로운 기능 치료법들 마음챙김 저는 너무 좋아하는데 마음챙김 이런 것들도 배워보시고요. 마음챙김 너무 좋습니다. 잘 연습하셔서 자기 것으로 만들면 스트레스도 훨씬 줄고 가족 환자분들도 할 수 있고요. 운동 굉장히 중요하고 또 직업을 찾는 직업이라도 갖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통신약물 쪽에서는요 같이 결정하잖아요. 같이. 왜 유럽에서 시작한 운동인데 미국도 합니다. 약을 너 의사가 처방이야 하는데 넌 이 약 알지도 못해. 이름도 복잡하니까. 이런 게 아니라 리스트를 펼쳐놓고 이 약은 이런 좋은 점이 있지만 이런 나쁜 점이 있어. 이 약은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어. 너 뭘 할래? 제가 들어보니까 저한테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한데 너 지금까지 경과를 보니까 이게 좋은 듯해요. 아니 저런 게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토론을 해서 자기 약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결정한 거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약을 먹는 거에 그래도 부담감이 덜하겠죠.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더 오랫동안 약을 복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가능하면 적게 먹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효과를 그렇다고 내지 못하면 안 돼요.
효과를 내는 한도 내에서는 가능하면 적게 먹는 거고. 왜냐하면 그럴수록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작용이 있는 채로 그걸 계속 견디면서 하는 거는 오래가기 힘들어요. 장기 대형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이제 거의 대세가 됐는데. 그래서 매일 맞을 필요도 없고 1년에 만약 6개월짜리 나오면 2번만 맞으면 되는데 뭐하러 그걸 매일매일 억지로 힘들게 먹겠어요. 자기한테 맞기만 하다면 그런 식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나오는 연구인데 매일매일 몇알약을 먹는 거에 나쁜 점은 나는 환자다. 먹을 때마다 그걸 상기시킨다는 거예요. 또 가족들끼리도 맨날 대화가 너 약 먹었어? 그러니까 엄청난 스트레스죠. 그것도 그만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사는 어떤 사람이냐? 동반자인데 치료 계획과 목표를 같이 나누는 것.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미국의 이 앞에 얘기한 새로운 치료의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미국 정부 주도로 많은 센터가 이거를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계획과 목표를 환자와 같이 나눠라. 새로운 지식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라. 한번 의과대학 혹은 레지던트 때 배운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 안 하고 계속 하시는 분보다는 새로운 약이라든지 새로운 정보, 새로운 부작용 관련된 이슈들, 치료법들, 대체법 이런 것들을 계속 업데이트 하시는 분들이 훨씬 자기 자녀나 가족들에게 좋을 거는 당연한 거겠지요. 우리 환자분들은 약간 의사분들하고 얘기할 때 주눅드는 경향이 있어요. 잘 얘기를 잘 못한다고. 근데 최근 들어서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그 자리에 가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깨알같이 적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하셔도 괜찮고 그렇게 적어서 궁금증을 푸는 거 이런 분들을 의사분들이 더 좋아해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애를 쓰시려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더 좋아한다는 거죠. 의사분들도 여러분들의 가족과 다 함께 가장 중요한 목표를 우리 재발을 막자. 지금까지는 할 수 없어.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다음 재발이 오는 것을 막자라는 공동의 목표를 같이 갖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보내주신 질문들을 또 정리해서 하나의 강의로 정리한 게 여기까지. 별강 내는 박사님은 박수 부탁드립니다.